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주차 2차 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학생들에게 잠시 문제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들 잠깐 상상을 해 보시고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들에게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자,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한번 상상을 해 보시겠어요? 어떤 것들이 있죠? 자,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학생들이 생각을 해 보시는 동안에 제가 잠시 영상을 끄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에는요. 저번 시간에 공지해 드린 대로 인지 발달의 이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인지라고 하는 거는요. 경험을 조직화하거나 의미를 부여하는 것, 즉 지식을 사용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인지 발달 이론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생아기부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를 거쳐서 아이의 인지 능력이 신체적 능력과 함께 어떻게 질적으로 발달되고 어떻게 양적으로 확대되는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이런 과정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그 자라나는 아동들에게 있어서 그런 성장 과정을 단계별로 파악하기에 좋은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지발달 이론에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신생아나 영아나 뭐 유아기 같은 경우에는 언어의 발달이 막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구나 자기의 희망사항이나 자기의 원하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생존 본능적인 그러한 활동이나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인지 능력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지금은 뭐 유치원 때부터의 학습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숫자를 가르친다면서 숫자를 가르친 다음에 덧셈과 뺄셈을 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단어를 가르친 다음에 이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완성하는 듯 이런 것처럼 지식을 사용하는 과정을 모두 다 인지 활동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인지 활동 영역 안에 있어서는 우리가 중요한 것이 상상을 한다든지 내가 공상을 한다든지 내가 이미 받아들인 걸 가지고 모방을 해서 새로운 창조 능력까지가 다 인지 활동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지의 발달 과정에서 어떻게 그 양육자가 개입을 하고 어떻게 그 주변에 지지자가 같이 활동을 하냐에 따라서 인지 발달의 영역이 개인적인 차이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인지 발달 이론에서는요. 앞에 복습했을 때 잠깐 살펴본 크게 두 명의 학자의 이론을 토대로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같이 우리가 그 과정을 이해하겠는데 그중에 하나는 이제 피아제이고 두 번째는 비고스키입니다. 이 두 의 유명한 학자들의 이론을 같이 어떠한 내용인가를 그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삐아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일에 유치원 그다음에 뭐 어린이집, 유아원 죄송합니다. 이런 데서 아동에 관련된 교구, 그다음에 아동에 대한 그런 지식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위대한 학자입니다. 스위스 발달 심리 학자로서 이 피아제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아동들에 대한 육아 일기를 매일 쓰면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질적으로 변화하는지를 매일매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이 아동 발달, 특히 아동의 인지 발달에 어떠한 이론적인 접근을 하게 되는 데에 커다란 그런 전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15 페이지 교재를 보시면 피아제 이론의 구성 요소가 나와 있습니다. 피아제 이론에서의 몇 가지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개념이
도식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스키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도식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틀, 세상을 보는 어떠한 어떤 사물에 대한 기초가 될 수 있는데, 그러한 그 세상을 이해하는 틀에는 우리가 반드시 정보나 지식이 있습니다.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커지게 돼 있는데요. 안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거의 가장 최소의 단위가 도식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삐아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이런 인지적 활동들은 기존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거, 기존에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어떤 경험적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기존에 있던 정보와 새로운 정보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매번 발생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것을 바로 인지적 평형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지적 평형이라고 하는 거는 연령대가 적으면 적을수록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연령이 비례해서 나이가 많아지게 됨에 따라서 인지적 평형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새로 들어지는 지식 간의 차이가 없을 때는 평형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평형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인지 발달의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도식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은 이러한 도식 과정에서는 보통 언어로 표현을 하거나 단어로 표현을 하거나 우리가 낱말로 표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에서 몇 개의 단어들이 들어가 있죠. 제가 문장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장이 완성되기 전에는 각각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일에 영어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영어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학습 활동이 단어를 외우는 것들이 있죠. 그 단어를 외움으로 인해서 이 단어를 문장화하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들이 도식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도식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언어적인 활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태아기, 신생아기나 영아기 때는 언어의 발달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때 많이 나타나는 활동이 빨기 도식 또는 잡기 도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입으로 빨거나 무조건 손으로 잡거나 이런 행위를 토대로 해서 자기가 상황에 적응하려고 하고 자기의 어떠한 욕구를 표현하려고 하고 이런 행위를 토대로 해서 '아, 환경은 이렇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러한 차원에서 도식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유아기, 영아기 시기가 넘어가면은 우리가 상징, 표상적인 형태라고 해서 상상을 해서 우리가 어떠한 개념이나 단어를 말할 수가 있는 시기가 도래하는데 이런 것을 인지도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다시 학생들에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에서 어떤 것들이 있나 학생들께서 말씀을 해 보세요라고 할 때 대부분 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새 중에서 그러면 어떠한 새가 클까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거는 무엇일까요? 라고 할 때 새, 뭐 독수리, 가장 큰 새, 또 어떤 것들이 있겠죠? 자, 다음에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이라고 해서 하늘을 나는 거에는 새만 날아다니지 않습니다. 자, 비행기도 날아다닐 수가 있고요. 풍선도 하늘을 날아간다라는 말을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개념이나 낱말, 문장을 말하는 과정 중에서 일반적으로 하늘을 날아간다라고 했을 때 새만 생각하는 경우하고 비행기까지 생각하는 경우, 풍선까지 생각하는 경우에 연령대가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아이는 3살 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가요.
또 어떤 아이는 뭐 5살 아이가 "풍선도 하늘을 날아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어떤 아이는 "우주선도 하늘을 날아갑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비행기나 새나 풍선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 어느 게 가장 클까요? 자, 우주선이 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상상을 해 보면. 그런데 우리가 다른 한편으로 가까이 있는 거는 크고 멀리 있는 거는 작습니다. 자, 비행기를 봤을 때 '비행기가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멀리 날아가는 비행기는 작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도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경험, 어떠한 인지적 활동이 나타나냐에 따라서 아이들마다 대답하거나 그러한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도식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러한 도식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인지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한 그 구체적인 과정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15페이지입니다. 115페이지에서 보여주는 내용은요, 인지 발달의 조직화와 적응 과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인지 발달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있는 지식하고 자기가 새로 경험하는 거하고 그런 정보의 차이를 우리가 평형화시키는 작업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인지적 평형이라고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해 드리면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도식들, 우리가 지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지식이나 정보를 도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도식이나 지식을 우리가 체계화하는 과정을 조직화라고 합니다. 자, 이런 조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자, 보실까요? 자, 동물, 식물, 사물, 생물, 무생물.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체계를 잡는 과정을 조직화라고 합니다. 자, 제가 아까 처음에 다시 문제 드린 거를 한번 기억을 해 보실까요? 자,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이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만일에 하늘을 날아다니는 동물은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 독수리, 기러기, 뭐 이런 것들을 대답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이라고 했으니 거기에는 동물, 식물, 생물, 무생물, 사물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런 조직화의 과정은요, 연령에 비례해서 조직화할 수 있는 능력이 점차적으로 더 발달이 됩니다. 이것을 체계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더 체계화가 되는 거죠. 이러한 이유에서 이런 체계화 과정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예를 들면 머릿속에 내가 어떤 도식들이 자리를 잘 잡혀져 있으면 이러한 것들이 언어로 나타났을 때, 문장으로 튀어나왔을 때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화 과정에서는요, 내가 어떠한 지식을 많이 받아들이냐, 어떠한 정보를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느냐, 내가 경험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했느냐, 이러한 많은 것들을 내가 받아들였지만 이것을 나름대로 개인이 어떻게 조직화할 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지 발달에서는요, 조직화의 한 축하고 또 한 축으로 적응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적응의 과정은요, 환경의 요구에 부합하려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는 다시 두 개의 동화와 조절의 과정을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나가는데, 이 동화와 조절이라고 하는 거는요, 글자 그대로 기존에 있는 도식에다가 새로운 정보를 포함시켜서 우리가 흡수하는 단계를 동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반면에 동화와 반대 의미로 기존에 있는 도식에서 동화가 됐지만, 이러한 동화를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서 기존에 있는 도식을 바꿔나가는 과정을 조절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과정을 제가 사례를 들어서 다시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동화의 조절 사례입니다. 자, 여기 왼쪽 그림을 보시면 예쁜 언니가 하나 있는데, 지금 머리를 이렇게 은색으로 염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어떤 아이가
엄마랑 같이 길을 걸어가다가 이 아이를 봤습니다. 이 머리를 은색으로 이렇게 염색한 여기 이 소녀를 보게 됐죠. 이 아가씨를 젊은 아가씨를 보게 됩니다. 그런 순간 아이가 엄마에게 할머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 저 사람은 할머니가 아니야. 할머니는 나이가 든 사람을 할머니라고 하는 거지."라고 엄마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갑자기 머릿속이 혼란해집니다. 왜냐하면 혹시 기존에 있는 도식 중에 "할머니는 머리가 하얀 사람이야." 라고 이러한 정보가 생성이 돼 있었으면 이런 머리가 하얀 사람을 보면 할머니라고 여겨지게 되는 거죠. 이게 기존에 있던 도식인데 여기에다가 엄마가 얘기를 해 주죠. "아, 할머니는 머리가 하얀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이가 든 사람을 할머니라고 해." 그러면 이 아이는 동화작용이 일어납니다. 기존의 지식에서 새로운 정보를 우리가 흡수하는 단계가 되겠거든요. 여기에다가 엄마가 또 이야기를 해 주죠. 자, 할머니는 머리가 하얄 뿐더러 나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신체적으로는 좀 걸음걸이도 젊은 사람보다는 빠르지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지팡이를 가지고 다닐 수도 있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아이가 기존에 있던 할머니라고 하는 거에 도식에서 이런 정보들을 막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조절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젊은 사람을 봤을 때 하고 진짜 할머니를 봤을 때 하고 아이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지적 평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도식, 개념이 무엇이고 이러한 개념의 새로운 정보를 어떻게 흡수해서 새로운 도식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무엇이냐. 이게 적응 과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적응 과정을 토대로 해서 인지적 평형 단계를 거쳐서 인지 발달이 단계적으로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7 페이지 보시면 대체적으로 인지 발달 단계는요. 우리가 몇 가지의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질적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아동들마다 사고 체계가 조금씩 다르고 경험한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가 받아들였던 그런 기존의 그 지식하고 새로운 정보가 얼만큼의 많은 양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사고 능력이 질적으로 변한다라고 보는 거죠. 제가 아까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에서 새만 생각을 하다가 비행기도 생각하고 우주선도 생각하고 풍선도 생각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연 같은 것도 있겠죠. 종이 비행기도 날아갈 수도 있고 요즘은 드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드론이 하늘을 날아가기도 합니다. 자, 이런 드론이라는 것이 뭔가라는 정보를 얻게 되면 사고에 있어서 질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러한 반면에 보통 이제 2 세에서 7 세기까지는 우리가 그 여러 가지의 환경적인 변화에 따라서 영역이 일반적인 그런 형태로 그 인지 능력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요 시기에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일반적으로 단계가 비슷하게 진행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요 전 조작기나 요 일반적인 과정은 제가 다음 차시 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짧은 전환기라고 해서요. 연령대가 어릴수록 요 뭐 2 살에서 3 살, 3 살에서 4살 요 연령대가 굉장히 그 전환기가 짧기 때문에 아이들 보시면은 어휘력이 확 늘어나는 경우들도 있고 어휘력이 빨리 늘어나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뭐 생후 1 살이 되면서부터 엄마, 아빠 단어를 얘기하면서 고 정도에 머무는 아이도 있지만 어떤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인제 말을 빨리 배워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빨리 배워서 바로 문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 것처럼 요 인제 그 단계 사이에 그 빨리 전환되는 시기가 점차 짧아지고 있고 나이가 어릴수록 짧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또 하나 그 삐아제가 제시한 게 뭐냐면 순서의 불변성을 제시를 했는데 이게 나중에 삐아제 이론의 좀 단적인 측면으로 제시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각 단계는 동일한 순서로 일정한 순서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에게 있어서 그 삐아제 이론에 있어서는 이제 크게 4단계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출생부터 2살까지는 감각 운동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2살부터 7살 사이에는 전조작기, 그다음엔 구체적인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라고 해서 출생 후부터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는 인지 발달 단계가 체계적이면서 단계별로 그리고 일반적이면서 연속적으로 우리가 때로는 질적으로 때로는 급격하게 때로는 우리가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발달 단계에 있어서 삐아제가 아동 발달에 있어서 제시한 이론들은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삐아제 이전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아이들이 이 시기에는 어떤 활동을 하고 아이들이 이 시기에 받아들여지는 어떤 그 사회적 경험은 무엇이고 아이들이 이 시기에 어떤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내용들은 무엇이고 이러한 이론들을 삐아제가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에서 이제 삐아제의 이론이 획기적으로 우리가 아동 발달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각각의 내용들을 보시면 운동 감각기라고 해서 보통 2살 때까지는 아이의 언어 능력이 아직 막 확 발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운동 그리고 아기들의 어떠한 감각에 의해서 세상을 탐구하고 정보를 습득하고자 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지적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감각과 운동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각 운동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요 단계가 넘어가면 전조작기입니다. 우리가 조작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서 그것을 체계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이전 아직 그런 것을 우리가 구체적 으로 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전조작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전조작기에는 아이들이 아직 언어 능력이나 정신적인 그러한 상상 능력이 만들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아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눈에 보이는 그대로 말을 하거나 표현하는 직관적인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주로 상징적인 그 의미가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 시기가 넘어가면 7세부터 12세 이 시기를 우리가 학령기라고 하고 보통 초등학교 시기라고 합니다. 요 시기는 구체적인 조작기라고 해서 사물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아이들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논리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요 과정에서 아이들이 조금은 논리성을 보이긴 하지만 이것을 더 상상을 한다든지 추론을 한다든지 추상을 한다든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 시기가 아니고 요 다음 시기 넘어가면 중학교 이후부터는 조금 더 가설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사고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때를 형식적 조작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학적인 사고가 가능하다.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떠한 가설을 세울 수가 있는데 보면 옛날에 뭐 "지구는 둥글다." 또는 "지구는 네모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지동설, 총동설 그런 과학적 이론들이 있는데요. 요런 이론에서 나름대로 자기가 상황을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추론을 하고 자기가 그 가설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지구는 둥글 것이야." 라는 가설을 세웠으면 그것을 증명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시기가 중학생 이후부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삐아제의 인지 발달의 단계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우리 학생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다음 차시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